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안충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로 계시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Towar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부상, 로드맵과 도전 과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통역 서비스 1번은 한국어, 2번은 영어가 제공됩니다. 이제 좌장이신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지로 유라타 교수님,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제프 쇼트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워싱턴 DC에서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 한 회의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장원님 부장님께서는 지금 시스템을 조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들립니다. 네, 저도 잘 들립니다. 굿모닝입니다. 장원님 부장님. 이번 세션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로드맵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먼저 저희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 왼쪽에 계시는 최병일 교수님께서는 국제교역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지신 전문가로서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은 제프리 쇼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프 쇼트 연구위원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교역 분야의 대가라고 하실 수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슈지로 교수님께서도 교역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일본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 책과 논문을 작성하셨고요. 또 장원민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민 부장님은 그 직급이 말해주는 것처럼 중국에 있어서 국제연구학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이번 세션에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2022년 5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언급했던 내용을 CPTPP를 11개의 국가, 미국
없이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올해 초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내의 메가 딜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미국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미국이 아태 지역에 있어서 다소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프타의 일원이긴 하죠, 미국이. 근데 아태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미국이 14개의 국가, 일본, 호주, 한국,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그리고 아세안의 7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만 빼고 또 피지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이 이제 IPEF에 초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IPEF는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규범 기반의 무역을 이 지역 내에서 증진시키고 두 번째로는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특정한 국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한다.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한 곳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마지막 기둥은 세금과 또 부패 방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USTR 대표와 상무부 대표에 따르면 IPEF는 21세기가 세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인 캐서린 테이 무역 대표는 각각의 필러에 대해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어떤 필러라도 먼저 그 일정보다 빠르게 타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 과정은 기존의 다른 메가 지역 내의 딜, CPTPP나 RCEP보다 더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14개의 회원국들이 RPEF 강요회의를 LA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필러에 해당되는 내용이 토의가 되었고 모든 14개의 국가들이 인도만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인도는 교역과 관련된 필러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PEF는 시장 접근성, 마켓 액세스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뭐 관세를 줄인다든지 IPEF에 있어서 쿼타나 뭐 관세 감소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입장에서 보면은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접근성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IPEF는 미국의 행정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다른 교역 협상이나 교역 합의보다는 구속력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이 미국의 초청을 받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중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EF의 목적 자체가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EF에는
회원국들에 대한 포용성을 가진다. 그리고 또 지속성을 가진다. 시스템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또 IPEF는 미국의 행정명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구속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는 IPEF에 있어서 좀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 연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제프리 쇼트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제가 혹시라도 빼놓은 부분이 있으시면 좀 첨언을 해주시고 설명도 곁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IPEF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국이 CPTPP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떨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이 제외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4개의 필러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을 드리면은요. 일부 필러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타결이 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일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12개월, 18개월 정도면 모든 중요한 4개의 필러가 다 정리가 되는데 충분한 시간일까요? 제프 쇼트 연구위원님. Well,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Ahn. It's a great pleasure to be on this panel. You were correct. You assembled some of the leading lights working on trade in Asia, and it's my honor to be on the platform with them. We may not always agree on every issue when we are in discussions, as we have for many years, but we always learn from each other. And so hopefully that learning process will continue today. So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The first thing to add to your excellent introduction is that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necessary, the Indo-Pacific Initiative, if more progress had been mad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ecause ideally, it is far preferable to have all of the major trading nations getting together and working out common rules in a system that has enforcement, has the appropriate global reach, so that there is a balance and a non-discrimination among the trading nations. But the WTO has not worked very well and has not produced the type of results needed, particularly in new issues that have arisen to challenge the trading rules that were written really in the 20th century. So how do you update the WTO rulebook when the process in Geneva is a slow, laborious, and somewhat burdensome path? The TPP and the CPTPP countries, the RCEP countries have in their own ways built on the WTO foundation. Un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under what can only be called a strategic blunder by ex-President Trump, withdrew from the TPP.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언젠가 이 중요한 아태 지역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정치 자체가 미국에서 너무나 양분화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시대에서는 제대로 무역 체제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 자체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였던 국가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개방된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선별적인 선택을 받아서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중국과 중요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어떤 형태가 됐던 대중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RCEP에 참여해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아태 지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CPTPP에 가담을 해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해서 같이 아태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LA에서 개최되었던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뜻깊은 과정을 밟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의무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앞으로 좀 더 도전적인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나중에 또 다룰 예정 같아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내 동맹국들이 과연 안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가 최근 들어서 영내 국가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팬데믹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공급망의 와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최빈국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 기술 분야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선 기술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법규 혹은 실행력이 있고 또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인테그리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계속 R&D랄까 R&D를 맞추고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과정까지 인센티브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안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안보라는 것은 그 어떤 국가도 혼자서 스스로 본인들의 안보를 지키거나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자연재해나 또 전염병 같은 팬데믹이나 이 모든 것들은 공급망을 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복 견실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급망을 잘 구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한 국가에 의존을 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덜 의존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효율성 있게 서로 어떤 보장 제도로서 정치적, 자연재해 이 모든 분야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보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가 명백하게 경제 안보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미 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광범위한 지역적 그러면서 또 다자 차원에서 대화를 할 때 하나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 안보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IPEF의 조기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좀 더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노동 분야 혹은 경쟁 정책,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기 수확은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접근성, 데이터 로컬화에 대해서 필요 요건들 또 프라이버시 이슈들 이러한 아직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과거처럼 계속해서 WTO 내에서도 사실 도전 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WTO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 합의문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건설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저장님께서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을 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로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제프 쇼트 연구위원님. 명확하게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원링 교수님, 지금 소개 말씀을 들으셨고 제프 샷 연구위원님의 말씀대로 들으셨을 텐데요. IPEF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IPEF가 정말 국제적인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국가 간의 교육을 증진시키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투명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창립 멤버로 IPEF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한데 중국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좀 기다려보자, wait and see의 입장입니다. 저희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좋다 나쁘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그룹의 대다수의 의견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IPEF가 잘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원국들의 다양성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IPEF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순탄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IPEF는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프리 연구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그 회원국들을 보면은요, 미국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교역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실 이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데 중국이 없이 교역 문제를 얼마나 진전을 볼 수 있을지가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안보 문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한국과 중국이 했던 것처럼 또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개의 정부가 노력을 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조금은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도 제로 코비드 정책을 곧 종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 종료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경제가 시급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게 확산이 되었을 때 인구가 큰 대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펙 내에서도 얼마든지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펙 회원국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안보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다 다르고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IPEF를 출범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좀 기다리면서 관찰을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도 더 가까운 국가들과 협력을 할 것입니다. 또 IPEF 회원국인 아세안 회원국들 일본과도 또 EU와도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호 서플라이 체인의 의존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너무 견제를 하죠. 중국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은 지금 양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지역 자체의 다이나믹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경로로 CPTPP 가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할 의지가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CPTPP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협상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가입의 길을 열어서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파 그리고 디지털 어레인지먼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중국이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우리가 정치적 또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협력과 협업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IPEF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현실적으로 중국도 또 별도의 패럴럴한 방식으로 RPEF에 또 비교할 수 있는 활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IPEF로 인해서 모든 게 블러킹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원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안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라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이 이끌고 있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아주 첫 출범 때부터 찬성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하이텍 관련된 수출은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제프리 쇼프 선임 연구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점차 민감해지고 또 첨예화가 되고 있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들은 신뢰성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국가 간의 믿음 때문에 안보 때문에 점차적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중국과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한국은 80% 정도 코발트, 마그네슘 그리고 또 요수 심지어는요. 주요 희토류 같은 것들 이 모두
전자 배터리 혹은 전기차를 생산할 때 너무나 필요한데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경제를 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강제로 미국 측 편에 서거나 혹은 중국 측 편에 서야 되는 양자택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경제적 관계 때문에 중국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이 구조 하에서 과연 어떻게 일본이 잘 헤쳐나갈까요? 한쪽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 중국 시장 접근성, 그리고 또 나아가서 중기 혹은 또 나아가서 반도체까지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안충영 석좌 교수님 그리고 또 주최 측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안보 혹은 국가 안보라는 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 일본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제 사견입니다. 강조드립니다. 일본은 절대로 뭐 어떤 이슈 사안들을 이거는 국가안보야, 이거는 뭐 우리랑 관련 없어, 국가안보랑 관련이 없고 이거는 경제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재화를 서로 거래를 할 때 일부 재화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제품들이나 혹은 원자재들은요, 특정 국가를 배제할 수도 없고 모든 국가를 다 포함해서 포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국가 안보에도 민감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급망을 서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저희 일본에서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IPEF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IPEF는 모든 서비스, 모든 투자, 모든 그 재화, 이렇게 두 번째 그룹, 그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는 서비스,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기존의 RCEP을 활용한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모두 이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RCEP의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중국이 CPTPP에 결국은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어린 부장님도 말씀을 했지만요, 중국은 뭐 관심이 없다 협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제 사견으로는 또 강조합니다. 사견입니다. 협상, CPTPP 참여에 대한 중국의 협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무역 관행들 중에서 중국이 반드시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원할 때 중국이 좀 이러한 점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또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것, 지재권, 그 외에도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외국인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는 것, 뭐 이러한 무역 관행들을 시정하기를 많은 국가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무역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이는 자유무역 혹은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CPTPP에 있는 국가들이,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요, 기회를 활용을 해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혹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무역 관행,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고 교정하도록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조금 전에 장원링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요,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CPTPP에 적절할 때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정책을 또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급망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국가안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허용해 주시면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IPEF가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이 시작한 이니셔티브,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니셔티브 때문에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인도가 들어갑니다. 조금 전 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줬지만요. 인도가 RCEP에서 같이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PEF는 인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무역 필라 쪽에서는 역시 나갔지만 그래도 IPEF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도가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RCEP에서 이 무역 필라 때문에 그래도 이 IPEF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이 참여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RCEP에 들어가지 않았고 미국은 TPP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IPEF는 이 두 개 국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IPEF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거래한다든지 혹은 무역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국가들이 가능하면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요. 상표권이나 뭐 IPR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장원림 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WTO가 가장 뭐 최고의 무역 제재이죠. 제프 쇼트 선임 연구원님께서도 물론 WTO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진전이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결국은 IPEF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WTO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IPEF나 RCEP, TPP가 생겨난 거고 중요하다. 무역, 투자 등등 환경 구축을 해서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공평한 시장 형성,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도 제프리 쇼트도 말씀했지만요. 결국은 이 RCEP과 CPTPP가 공존하는 체제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리더들이 5월 달에 회동을 해서 강요 선언문을 채택을 했었을 때 그 내용을 봤더니요. IPEF는 협력 역량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WTO는 절대로 역량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역 협상에 참여를 하는 것이 WTO의 대부분의 역할이지만 IPEF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큰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 구축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각 참여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IPEF 국가들이 모두 다 서로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역량을 좀 더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면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미국이 지원을 제공해주겠다 여성들에 대해서 IPEF 국가들에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IT 분야에서 여성들 교육 분야 혹은 지원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일부 기업들이 죄송합니다. 지원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IPEF 국가들의 여성들을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강조하고 역량 구축을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네, 슈즈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CPTPP 조기 가입을 지원하신다니 반갑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토를 달아주셨는데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미국이 CPTPP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이제 가입을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배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병일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요. 다른 패널 분들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한국은 또 IPEF 국가들, 창립 국가들 중에 그 인도, 일본, 미국 다음에 4대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PEF에서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미들 파워, 중견국으로서 한국은 또 어떤 혜택과 또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창립 멤버로서 글로벌한 시스템이 공평해지고 투명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국은 어떤 노선을 펼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안충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른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의 패널 분들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뵙지 못해서 이번에 제주에서 대면을 해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아주 비전형적이고 특이한 미국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IPEF를 통해서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또 다른 팬데믹이 가까운 미래에 또 불거질 수 있다라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변혁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데 젖힌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에너지, 식량 위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경제 프레임워크라기보다는 경제 안보 프레임워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조적인 상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되는데 IPEF에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의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IPEF에 가입을 해서 뚜렷한 혜택을 누릴 만한 것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IPEF는 4개의 필러를 가지고 있는데 교역과 관련된 필러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서 노동 환경을 연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일부 EU 회원국들과 미국의 민주당의 액티비스트들이 수십여 년 동안 교역과 관련된 어젠다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역에 있어서는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별로 언급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IPEF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IPEF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노동자 환경운동가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PEF가 의미 있는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또 그나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다른 국가들이 서플라이 체인에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마당은 작지만 담은 긴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우라타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교육 상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산업 부분이 중요할 것인지를 합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여기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중견국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우려사항을 언급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굉장히 일방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뭔가를 하려면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실행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가 각각의 다른 이유로 이러한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동전의 양면으로서 일부 국가들이 IPEF가 이제 비회원국들을 타겟팅을 한다. 그리고 보복과 가까운 무역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IPEF가 또 미국이 하나의 콜렉티브한 집단적인 기구로서 상업적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마 협상가들에 있어서도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병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솔직하게 IPEF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병일 박사님의 커멘트를 근간으로 해서 보면 IPEF는 단순히 교역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기보다 안보의 요소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IPEF도 이제 교역과 관련된 필러가 있고 또 그게 제일 1차적인 필러로 언급이 되고 있고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프 쇼트 위원님, 다른 패널 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IPEF에는 이제 시장 접근성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나 쿼타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미국의 입장은 일단 디지털 트레이드 팩트,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타결을 하는 것이 시장 접근성을 미국 시장에 대해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교역을 미국과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우라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요. 중국이 반드시 CPTPP에 조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역시 CPTPP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적절하게 높은 수준으로서 아태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무역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개의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는 시장 접근과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 접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질까요? 관세 자유화라고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차원으로서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다자 무역 협상을 통해서 관세 인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호주의적인 스탠다드 혹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비관세 관행에 의해서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시장을 테스트하거나 시장에 저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공통 표준을 세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조치를 모두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탠다드를 말할 때는요,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네바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 중에서 국가 하나가 좀 부분적으로만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무역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WTO에서 강력급 회의가 지난 여름에 개최가 되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름대로 도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모라토리움을 행사하자. 그래서 IT 쪽에 있어서 커머스 분야의 모라토리움을 행사하는 걸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시장 접근성과 관련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건을 마련하고 누가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스탠다드가 마련되냐고요. 글쎄요. RCEP을 보던 TPP 스탠다드를 보던 혹은 미국의 MCA 스탠다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직접적으로 TPP에서 다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요. CPTPP에 사인오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현재 사인업을 조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CPTPP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협상으로 지금 내놓을 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특정 이런 예외를 해달라 혹은 이런 조건을 걸지 10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많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지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직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오픈 퀘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 더 명백하게 밝혀지겠죠. 그리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러한 협상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미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행정부를 운영하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목소리 높여서 주장했던 게 미국은 CPTPP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 미국의 관행,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시 여기는 또 미국이 실제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마련한 것이 바로 CPTPP입니다. 그런데 탈퇴를 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 TPP를 출범시켰죠? 그 이유는요. TPP의 요건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CPTPP로 갔습니다. 또 TPP든 CPTPP를 보든요. 미국, 캐나다, 또 멕시코가 들어갔던 이 나프타를 그대로 바탕으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주요 선거권들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서는요. CPTPP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로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이고요. 아마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좀 뭔가 빛이 보이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는 또다시 분명히 다시 한번 대선에서 2024년 또 대두가 될 안건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CPTPP에 미국이 빨리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던 것은 아태지역에 있는 무역 국가들 그리고 또 미국에게도 손해입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제 생각에는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PP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주로 유라타 교수님, 그 조기 수학 패키지
4개의 필러 중에 조기 수확이 가능할 만한 패키지가 디지털 트레이드 분야다라고 많이들 꼽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합의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이 3개국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CPTPP도 디지털 경제, 교역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역이 IP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진이 될 수 있을지 그 수준이 CPTPP보다는 높을 거라고 보시나요? 디지털 교역과 관련된 협정이 IPEF 산하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 이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지를 알려주는 가장 큰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 교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협정의 수준, 스탠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일본 간의 디지털 교역 협정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NCA와 CPTPP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EP의 표준은 약간 더 기준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파,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은 별도의 협정이라기보다는 이게 또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합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디파나 다른 협정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은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뭐 일본의 FTA랄까, 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MSC랄까, 뭐 이런 식으로 타 국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죠. CPTPP의 멤버가 아닌데도 같이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탠다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PF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CPP 수준 혹은 그 이상, 혹은 뭐 미국, 일본 FTA 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야심입니다.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WTO의 사이드라인으로서 아마 70, 80개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혹은 디지털 무역거래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론들이 있습니다. 디스커션 혹은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토론 혹은 협상으로요. 각각 모두 다 분명히 기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방된 그리고 자유로운 공평한 무역협정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슈 하나만 언급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서로 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만나기가 드문데요. 제프리 쇼트 선임 연구원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걱정이 좀 되거든요. 계속해서 미국이 리더십을 IPF에 계속 발휘할 건지, 제 뜻은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가 곧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많은 관측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민주당이 과반수 확보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원에서 분명히 실패를 할 거다. 그러면 어쩌면 공화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계속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참여하고 또 다른 공화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여쭤봐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기회에 제프리 쇼트 선임 연구원님 뵐 기회가 없고요.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제프리 쇼트 선임 연구원님.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는요, 오히려 장원림 부장님 그리고 또 최병일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지금 양당이 연정을 맺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무역협정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호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국제 무역 규범에도 상관없이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요. 이 연정, 양당이 추구하고 있는 보호주의 조치 자체를 지금 거스르고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요. 상당히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라타 교수님, 맞습니다. 정치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도요. 어쩌면 트럼프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땠어요? 미국 제일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 파트너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도 파타가 났었습니다. 네, 장원린 부장님. 지금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력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편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계속 추진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고 있죠. 그 협정은 서플라이 체인 이슈와 아주 심오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Chip 4 그리고 사이언스 액트에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hip 4 액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반도체 교역 그리고 특히 하이엔드 반도체와 중간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Chip 4 액트가 앞으로 아이팹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한국, 중국이 30주년, 외교 정상화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고고도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또 한국 K-팝 뮤직도 금지시키고 함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핵심 원자재, 코발트, 망간, 핵심 광물을 그리고 전자 제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광물 수출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면 윈윈 프레임워크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인들은 IPF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또 동시에 중국과도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라타 교수님께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국가가 독자적인 국가 안보 어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19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경제적 운동에도 중요하고 사회적 공급과 기본적인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용 창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과 안보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APEC 레벨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RCEP에서도 이 기본적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별도의 세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려 있고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소규모 그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주 큰 시장이며 또 엄청난 규모의 바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내의 시장을 위해서 중국이 엄청난 물량을 바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또 저희가 바잉을 많이 하죠. 한국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이제 미국의 기업을 위해서 중국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매 물량이 상당히 많은 반도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방된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중국도 그것을 개방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 체인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서플라이 체인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생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서플라이 체인이 와해되면은 중국 이 영내 경제에도 모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룹을 통해서든지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슈는 적극적으로 토론이 되고 이 토론을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와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또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안보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요.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또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한국의 보수 행정부가 또 미국과 긴밀하게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미래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는 좀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 국가 정부 간의 태도를 보면 중국 쪽의 입장은
중국 한중 간의 관계 안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관계가 안정화돼야지 동북아 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일 관계는 중한 관계보다는 좀 더 다루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명박 행정부 때 중국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때 공동 고위급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임 행정부가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친미 정책과 또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 정책 간의 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그리고 양안 문제가 또 우리가 토론하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 전에 최병일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와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도입하면서요. 상해나 주요 산업 도시들이 모두 다 봉쇄가 되었고 또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다 가능하면은 공급 원천을 다변화해야지 소위 말하는 예기치 못하는 팬데믹과 유사한 영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최병일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IPEF는 무역 조약보다는 안보 조약이다. 이렇게 시사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CPTPP에 조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러면 최병일 사무총장님 왜 CPTPP에 조인하지 않죠?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영국, 심지어 대만까지도 신청서를 냈는데 왜 그러죠? 걸림돌이 뭐죠?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요. 사실 우라타 교수님께 하고 싶었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국은 또 IPEF가 출범하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너무나 많은 정치 자원을 다 소모해 가면서 CPTPP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CPTPP보다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CPTPP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언젠가 미국이 다시 올 거야. 하지만 저는 솔직히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프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본다면 누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되던 누가 주인이 되던 미 행정부는 절대로 더 이상 레버리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요 무역 협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역이라는 이 필라 자체가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거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무역협정의 시간을 더 이상 소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회도 많이 놓쳤고요. 그래서 CPTPP에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에게 제가 감히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조기 수확을 기다리면서 뭐 디지털 합의를 기다릴 때까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핵심 광물 자원 등을 위해서, 왜냐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디지털 경제와 또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에 더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CPTPP는 사실 일본에서 더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보면은요, 상당히 좋지 않은 케미스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일본 정부는 무역 제재 조치를 몇 년 전에 저희 한국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색 국가 리스트에다가 한국을 집어넣고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분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적 안보 위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CPTPP에 한국이 가입하게 된다면 백색 국가 리스트에 들어간 이 이슈를 없애야 되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자원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미 동맹 관계를 좀 더 복원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낭비했었습니다. 비과학적인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미국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CPTPP의 노력을 할애하기보다는 조기 수익을 IPF에서 노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각의 패널 분들께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요. 또 미처 발표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2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태 지역의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또 공평의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프 위원님,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분씩 4명이 말을 하려면 8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략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정부는 한마디로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그리고 또 이 자체를 다 뜯어고치지 않고요. 비즈니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협상에서 뭘 해야 될까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에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정부가 각 개개 기업들보다는 물론 민간 기업 또 국영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지속 가능한 또 내구성 있는 경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역 협정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부에게 제발 더 이상 불필요한 법이나 행동들을 취하지 마라. 무역 투자를 저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무역 투자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많은 국가들이 하고 싶어 하죠.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사실을 인지해라. 이제 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나은 성장, 좀 더 나은 생산성, 좀 더 나은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로 유라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IPEF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IPEF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처음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2005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IPF가 그때 일본의 제안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 아이디어에서 IPF 이니셔티브가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 IPF가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 회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좀 이 양 그룹 간의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과 일본이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이고 일본과 한국이 이제 여러 기업들이 IPF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적이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그러면은 엄청난 큰 시장이 탄생하겠네요. 그럼 장원님 부장님 결론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태평양은 너무 정치화됐습니다. 인도태평양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롭고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PEF가 이제 정치적인 그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IPF가 좀 더 자유롭고 개방되고 협력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다루고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도 계속해서 개방적인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다양한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지역 내에서 최대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 중국의 참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박사님. IPEF가 성공을 거둔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IPEF가 21세기 인도태평양 나토의 인도태평양 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국가들을 타겟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부 국가에게는 경제 안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21세기에 OECD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공동된 분모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멤버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요. 이제 강대국이 있고 또 중견국이 있고 또 중견국의 입장에서 보면 IPF가 서로 모여서 건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짓자면은요. 여러분 모두 대면을 해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원님 부장님께서는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건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IPF도 중국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찰력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신 모든 연사분께 감사드립니다. IPEF, CPTPP, RCEP, Free Open, Indo-Pacific, Quad Plus 그리고 또 최 교수님께서 21세기의 OECD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다자간 아키텍처를 관통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찾아서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 윈윈의 프레임워크를 모든 국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이 3년 연속 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을 나눔으로써 내년에 또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